결론적으로 라팔은 실패했습니다. 이는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한 KF-21 보라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요. 보라매는 라팔처럼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빠른 행보 중입니다. 특히 방사청은 KF-21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최소 300대 이상의 양산 물량이 필요하다는 분석 아래 수출 시장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물량으로 확정된 12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80대는 해외에 판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장은 미국계 전투기가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라팔 역시 유럽이라는 안방과 제3세계 국가에선 전통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의 열세를 뒤집을 반전 카드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글로벌 전투기 시장은 나날이 과열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미 1986년 초도 비행을 마친 라팔의 총량산 대수가 2024년 기준 고작 252기인 점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미래 도입 예정이거나 계약 검토 중인 물량까지 모두 따져도 라팔의 양산 대수는 521기에 불과 38년 동안 500대 남짓을 양산한 셈입니다. 더구나 라팔의 첫 수출이 2015년 인도와의 계약인 것을 감안하면 라팔은 30년 동안 프랑스 내수 시장에만 의존했던 전투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전투기 수출이 얼마나 극악 난이도의 비즈니스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물론 현재에 와서 라팔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훌륭한 4.5세대 전투기로서 KF-21 보라매의 맞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라팔은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기종인데다가 또 개발 지연으로 프로그램 코스트가 치솟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로 초기 도입 비용이 상승했으며 수출 전략 또한 세계 정세와는 맞지 않는 길을 택했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변화된 수출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과거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방산 강국으로서 서남아시아와 중동 같은 제3세계 국가들과 중립국을 대상으로 방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미라주 2000을 운영 중인 인도와 중동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자 방산 시장 지형도 역시 급변한 것입니다. 소련의 영향력에 벗어나고 싶어 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량으로 미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의 충성 고객이었던 나라들마저 유일무이한 군사 초강대국이 된 미국 무기 체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미국 무기 체계들은 대량으로 유럽에 공급되면서 빠르게 유럽 방산 시장을 장악해 나갔는데요. 미완성 기체의 가성비까지 처참한 라팔과 월등한 성능의 대량 생산으로 유지 보수가 쉽고 가격까지 저렴해진 F-16의 대결은 뻔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JAS-39 그리펜이 등장하면서 로우급 포지션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선점했는데요. 라팔은 성능, 가격 모두 애매한 기종으로 2015년 인도가 도입을 결정할 때까지 매번 수출 시장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KF-21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물론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와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4.5세대 전투기가 등장,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면서 성능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띠고 있죠.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이는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도입 비용은 물론 유지 비용도 5세대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합리적이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반드시 성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대립, 중동의 위기 등 국제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기존 방산 강국들은 이에 대응할 생산력이 부족, 내수 수요를 채우기도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먼저 대한민국의 수출 기대 물량을 논하기에 앞서 그만한 생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군은 2024년을 기점으로 18기가량 보유한 F4를 완전 퇴역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F5 80기를 전량 퇴역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군 내에서 노후 전투기 퇴역 시기 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을 감안하면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KF-21이 그 빈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따라붙는데요. 여기에 KF-21의 1차 초도 물량 40기 배치가 2026에서 2028년 이후 2차 물량 80기가 2032년까지 배치될 계획이었다는 걸 계산하면 2024년부터 연간 10세대에서 15대 양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100여 기에 육박하는 F4, F5 퇴역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상당한 속도긴 하지만 경쟁 기종인 유로파이터 타입은 프랑스 다소 라팔 역시 일단은 10에서 15대 내 양산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심하긴 힘듭니다. 물론 한폴 방산 계약을 계기로 FA-50 조기 납품으로 생산 속도를 증명한 대한민국과 다르게 타이푼과 라팔은 어디까지나 현재 계약 규모와 수요 예측에 따른 추산치에 불과한 터라 실제 양산 수량은 이보다 적을 텐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양산 수량을 2배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카이가 자체 개발한 동체자동 결합체계 FASS를 이용해 자동으로 전방, 중앙, 후방으로 나뉜 KF-21 동체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동체 결합의 오차율은 1000분의 1에 불과한데요. 흔히 사용하는 A4 용지 두께의 고작 4분의 1입니다. 카이는 이처럼 결합 오차율을 줄여 동체 결합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는데요. 또 동체 결합을 위해 필요한 과정 역시 자동화하여 수작업으로 30분이 걸리던 작업을 25초로 단축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생산 속도의 비결인데요. 그리고 이는 곧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인력이 타이푼, 라팔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즉, 생산 라인 증설이 자유롭다는 건데요. 실제로 카이는 축구장 3배 면적과 엇비슷한 고정익동에 2024년 내로 KF-21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2025에서 2028년 사이 아예 KF-21과 FA-50 생산을 담당하는 고정익동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그렇다고 해서 KF-21의 생산량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정확히 말하면 FA-50의 현재 양산 속도를 유지하면서 KF-21의 연간 생산 능력 역시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게 대한민국이 사우디의 WDS2024, 2024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등에 참여하며 KF-21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이미 FA-50을 운용 중인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FA-50 도입국과 태국 등 T-50을 도입한 동남아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일종의 멘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KT-1 응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국산 항공기를 이용해 전투 임무 효율을 극대화해왔고 여러 동남아 국가가 이를 벤치마킹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일명 코리아 스탠다드인 FA-50 KF-21 믹스로 공군 체계를 구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인 대한민국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가지 걸림돌이 걱정되는데요.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에 KF-21이 수출되는데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에 미국의 F-414 엔진이 탑재되는 만큼 기술 유출 위험을 빌미로 수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에 FA-50이 수출되는 걸 반대하면서 수출이 무산되었음을 떠올리면 영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닌데요. 굳이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KF-21 수출에서 자유로우려면 결국은 엔진 독립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F-414급 엔진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5,500파운드급 엔진 시제품은 벌써 제작 중인데요. 지난 45년간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해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총동원한 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오직 엔진 개발과 자체 설계 기술 확보에만 600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엔진 생산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2030년대 완성을 목표로 내열 합금 코팅 기술과 전투기 엔진용 터빈 블레이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먼 미래지만 KF-21 보람의 블록3에서는 우리 엔진을 탑재한 국산 100% KF-21을 보게 되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닌데요. 이를 기반으로 장차 민수용 항공기 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라팔의 실패로 많은 것을 배운 대한민국은 현재 KF-21 수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첫 양산기체가 등장할 올 하반기부터는 KF-21 보라매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비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방위사업 청구안은 계획 검토 단계에 머물던 KF-21의 파생형 모델, 즉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당장 KF-21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지만 앞으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우리 군의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논지는 과연 그런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KF-21의 파생형 전자전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 전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물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EA-18G 크라울러의 도입을 직접 언급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매번 군사기밀을 이유로 EA-18G 크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G 크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한데요. 인내심이 바닥난 우리 군과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입을 통해 KF-21 전자전기 계획을 공표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전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체계 통합이 쉬운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냈고, 공군은 속도와 고도에서 장점이 있는 상용 제트기를 선호했습니다. EA-18G 크라울러의 전신인 EA-6B 프라울러도 조종사 1명과 전자전 대응병사 3명이 탑승했던 4인승 대형 항공기인데다 최고 속도 또한 마하 0.85 수준인 암속기였으니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도 영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ADD와 공군에서 제안했던 방향 모두 스탠드오프형, 즉 원거리 전자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기체 모두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자전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G 크라울러처럼 스탠드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자전기는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 전자전기의 장점은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적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략 단계이며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대다수 전문가가 러시아 공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원이 쏟아졌어도 지금처럼 선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그만큼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또한 유사시 북한 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미 CIA도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방공망은 어린애 장난 수준이라며 북한의 방공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동안 핫바지로 비쳤던 북한의 의외 전력에 놀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북한의 포병과 모병 등 육상 전력의 머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한 공중 전력을 생각하면 잠깐 시간을 버는 것 외엔 그다지 쓸모없는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전투기 투자에 자원을 몰빵할 여력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총화인 항공기는 유지보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력은커녕 항공유도 없어 공중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방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평양 일대에 지대공 미사일로 사중의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았는데요. 바로 최대 사거리가 260에서 300km에 달하는 SA-5와 중고고도인 최대 사거리 48km인 SA-2, 저중고도이며 최대 사거리 13에서 15km인 SA-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북한의 방공망을 방치하면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 또한 상당수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소련이 개발한 SA-2 지대공 미사일은 냉전 시대에 소련 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한 것으로 유명하며 베트남전에서도 활약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신경 써야 할 적성국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시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의 방공망과 공중전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더해져 북한과 비교해봤을 때 가히 철벽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S-309를 모태로 한 중국 HQ-9은 최대 유호격 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에서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 감시 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제니10의 존재도 부담됩니다. 비록 많은 군사 전문가가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개한 정보만 봤을 때 제니10의 성능은 KF-21에 버금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제니10의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0.001 제곱미터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F-35의 RCS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로 제니10을 발견하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탑90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드물지만 밝혀진 사실이 없는 현재로서는 제니10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인데요. 그렇기에 전자전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공방전에 앞서 전자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중국의 주력 전투기 제니10과 미국의 전자전기 그라울러의 가상 교전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니10을 하늘에서 맞닥뜨린 그라울러는 바로 교전에 돌입합니다.
크라울러는 제니10을 향해 ALQ99 제머포드 ALQ227B 통신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제밍 전파를 발사하는데요. 만약 제니10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제밍 전파를 인식했다면 사전에 차단하고 역공을 펼치겠지만 이미 크라울러는 평시 정찰 활동을 통해 제니10의 레이더와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복제하여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니10에서 레이더를 발사하는 순간 크라울러의 제밍 전파가 제니10의 암호 코드를 파괴하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박살낼 것입니다. 결국 눈과 귀가 멀어진 제니10은 크라울러의 AIM-9X 사이드와인더 한 방을 맞고 그대로 산화하고 마는데요. 현재 두 기종의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공격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전자전에는 상당 부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미군의 F-22 역시 EA-18지 크라울러와의 모의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크라울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F-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이후 AIM-120 암람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제니10의 페이퍼 스펙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라면 제니12 크라울러가 접근하기 전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실전 경험도 별로 없는 중국 조종사가 스텔스기를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자전기의 필요성과 우수성에 대해선 반론의 여지가 없는 반면 이 무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잊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얼마 전 A사 레이더까지 자체 개발한 방산국가란 사실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에 전자전의 핵심인 A사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하나가 직접 전자전기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니 전자전기의 완성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신기술을 KF-21에 적용한다면 현존 최강 미국의 F-22와 맞붙어도 성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항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전투기보다 전자전기 개발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 특히 스텔스기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들은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터라 시기의 문제일 뿐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때문에 오히려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의 개발이 현 시점에선 더욱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은 의심할 필요 없는 세계 최강이며 전자전기 개발에 충분한 인력풀과 생산 설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9년 뒤 방위사업청의 청사진처럼 우리가 KF-21 전자전기를 보유하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